스필버그는 이 영화를 각색하면서 결국에는 앤더튼, 톰 크루즈가 이제 영화 속에서는 주인공을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걸 실행하는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자기가 그 범죄자로 이제 지목을 다 당하게 되면서 도망치다가 진실을 깨닫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마이너리티 리포트, 첫 번째 메인 리포트에는 내가 범죄자지만 마이너리티 리포트, 다른 돌연변이들이 내놓는 그 보고서에는 내가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걸 일부러 이 시스템이 폐기 처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래서 제목이 마이너리티 리포트인 거예요. 결국 프리크라임을 해체하면서 끝이 나요. 근데 필립 K. 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필립 K. 딕의 소설에서는 그 범죄 예상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 시스템은 계속 유지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필립 K. 딕은 어떤 그 묵시록적이거나 혹은 미래에 대해서 어두운 디스토피아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계속 진행된다고 봤던,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고 봤던 사람이지, 할리우드 영화의 어떤 기본적 운영처럼 그것이 폐기되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튜브 추천 시간입니다. 제가 영화 평론가라는 직함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추천하면은 무조건 이제 영화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쉬우실 텐데요. 사실 책 프로의 자문도 예전에 TV 책을 말하다 이런 곳에서 꽤 오랫동안 하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을 했을 때도 책 추천 코너를 되게 오랫동안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집에는 DVD보다는 예전에 이제 비디오 테이프 시대 때 모았던 거 다 버렸기 때문에 책이 지금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독서를 하는 게 좀 힘들긴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제일 힘든 게 눈이라는 생각이, 신체적 기능에서 떨어지는 게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책을 보려면 눈으로 봐야 되는데, 영화는 약간 거리를 두고 봐도 그 이미지를 캐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책의 문장을 하나하나 눈으로 읽는 건 생각보다 이제 피로도가 높기도 하고, 노안이죠. 약간 이제 잘 안 보이는 글자들이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 안경도 저도 이제 렌즈는 텐은 그렇다 치더라도 되게 신경 써서 고르고 있는데, 여하튼 좀 말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작품이에요. 폴라북스 현대문학 계열사 중에 하나인 건데요. 유빅이라는 작품이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필립 K. 딕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책을 살펴볼 텐데요. 사실 필립 K. 딕은 영어가 너무나 깊은 사람이기도 해요.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사후에는 생전의 전기적 자료들의 일부를 보면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할리우드에 대한 약간의 혐오감이 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전에 또 자기 작품을 계약을 하려고 시도를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혐오감은 혐오감이고 돈은 돈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로 모든 작품들이 사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았던 사람은 또 아니기도 하고요. 50세 초반에 세상을 떴었기 때문에 자기가 쓴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화된 것을 실질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K. 딕을 대표하는 작품인지 특별히 다른 이제 원작 중에 영화로 만들어진 것도 대단히 많은데, 이 작품을 추천한 이유도 더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먼저 이 유빅이라는 제목은 작가가 약간 만든 말이긴 해요. 근데 어원이 없진 않습니다. 유비크라고 해서 라틴어에서 왔고요. 이건 에브리웨어에 해당되는 어디에나 있다라는 뜻에 돼요. 그래서 유빅은 비슷한 어원으로 어디에나 있는 것 또는 아무데나 놓일 수 있는 어떤 편재하는 존재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유비크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에서 영어로 파생돼서 알려진 되게 유명한 그 말이 유비쿼터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비크에서 명사형인 유비퀴티에서 유비쿼터스까지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 형용사가 굳어져서 주로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 유비쿼터스란 말이 써요. 기술이 지금 무선 통신이 됐든 이런 것들이 어디서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유비쿼터스 기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유비쿼터스가 됐든 혹은 유빅이 됐든 혹은 라틴어가 됐든 다 아무 데서나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유빅이란 말이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설에서 보시면은 이 유빅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그 맨 총 17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챕터 시작마다 유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챕터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재고 정리 세일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소음 전기식 유빅을 할인 판매합니다. 물론 표준 중고차 시세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게다가 전시 중인 유빅들은 설명서에 명기된 방법으로만 사용된 것들일 뿐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마치 유빅이 어떤 상품인 것처럼
광고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맨 뒤에 17장으로 넘어가게 돼서 유빅에 대한 설명은 완전히 또 의미가 달라집니다. 거기에서 보면 나는 유빅이다. 나는 항상 가까이 있으면 나는 존재의 근원이다. 라는 마치 신인 것 같이 유빅을 또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유빅이 뭔지는 소설 중반중반에도 등장을 하긴 합니다만 동시에 사실 유빅은 광고 같은 것이었다가 따지고 보면 어떤 기능적인 역할들을 소설 속에서 하게 되는데 17장에 있는 유빅에 대한 첫 시작 부분들을 이제 읽어드리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유빅이다. 이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나는 존재했다. 그러니까 완전 기원이라는 거죠. 나는 여러 태양을 만들고 여러 행성을 만들었다. 이쯤 되면 신이죠. 나는 생물과 그들이 살아갈 장소를 창조했다. 나는 그들을 이곳으로 움직이고 저곳에 가져다 놓았다. 그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고 내가 명하는 대로 행동한다. 나는 말이다. 로고스예요. 언어예요. 내 이름은 결코 입에 오르지 않으며 내 이름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 나는 유빅이라고 불리지만 그것은 내 이름이 아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라면서 맨 마지막 유빅이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빅의 의미를 일종의 뭐 맥거핀일 수도 있죠. 따라가는 것도 흥미롭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소설 속에서는 유빅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주인공인 조칩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퇴행 현상을 겪게 돼요. 이 퇴행 현상은 이 소설의 배경은 정확하게는 지금 이제 2000년대죠. 1990년대쯤으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소설이 쓰여진 게 1969년도예요. 그러니까 한 그로부터 30년 뒤쯤을 이제 생각하고 소설을 쓴 거죠. 그때 이 초능력자들이 막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을 겪은 조칩이 깨어나 보니까 내가 1900년대 초반까지 계속 소환해서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역행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나오는 유빅의 기능인데 유빅이 뭐냐면 이 퇴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빅은 누가 만들었지? 유빅은 뭐지? 라는 질문들을 중간중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조가 깨달은 말이 지금 제가 이 화면 안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런시터와 이게 조의 사장이에요. 이 초능력자를 거느리고 있는 이 그룹의 회장이 사장이 런시터인데 런시터와 유빅은 유빅 커터, 유빅 커티 영어죠. 그는 갑자기 깨달았다. 유빅이란 주어, 런시터가 스프레이 깡통이라 주장하는 제품명의 어원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그런 제품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를 한층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질 나쁜 장난일지도 모른다라고 조가 몸 깨달음과 더불어서 이게 도대체 유빅이 뭐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이게 유빅 쿼티 다시 말해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그 말을 일종의 말장난 아니야? 라고 이제 조가 생각하는 그 장면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소설 안에서도 유빅이 뭐다라고 선언처럼 앞에 문장들이 시작되지만 소설 안에서 유빅이 뭐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단서들을 통해서. 1969년에 이제 이 필립 K. 딕의 유빅이 쓰여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대는 되게 중요한 시대예요. 바로 아폴로 11호가 달성에 갔던 때예요. 물론 소설은 그보다 좀 더 빨라졌겠죠. 근데 1960년대는 SF 서사들의 거대한 시장이었었어요. 소설도 그렇지만 영화로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도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1968년도인가에 그 스탠리 큐브릭의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만들어졌고요. 68년도에 프랭크 샤프너 감독의 지금 이제 리메이크돼서 다시 만들어지고 있죠. 혹성 탈출 1편이 만들어졌었어요. 지금 얘기의 순서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다시 리메이크되고 있는 혹성 탈출 시리즈는 원숭이가 이제 깨어나면서 인간화되는 과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원래 오리지널 1편은 그 우주로 나갔다가 귀환한 어떤 우주인들이 그러니까 지구인이죠. 알고 보면 이제 지구인 사람들이 어떤 한 행성에 불시착을 했는데 그 행성에는 원숭이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원숭이와 침팬지들이. 인간은 말을 못해요. 노예처럼 그들에게 사육당하거나 애완동물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근데 이 우주인들이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행성인 지구에서 떠났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불시착한 건데 이 행성을 돌아왔더니 원숭이가 지배하고 있네. 그래서 원숭이 행성이네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 혹성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게 되어가는 과정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찰턴 헤스턴이라고 스파르타쿠스 옛날 영화 의 주인공을 맡았던 되게 마초적인 남성 배우가 여기서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행성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원래 이 행성에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고등한 인간들이 있었고 그들은 인형이라든가 여러 문명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금지된 구역에서 나중에 찰턴 헤스턴이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숭이들한테 더 이상 쫓아오지 마. 위협하고 그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금지구역으로 이제 말 못하는 인간들 중에 여성을 데리고 가요. 그럼 이제 번식을 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되겠죠. 새로운 인류의 기원이 되는 상태로 떠나게 돼요. 노바라고 하는 녀석인데 뭐 그렇게 유명한 배우는 아닙니다만 되게 이제 어쨌든
육체적인 매력이 있는 그런 배우를 또 선택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말을 타고 해변가를 가다가 갑자기 끔찍한 장면을 보게 돼요. 저 어렸을 때 이 영화를 텔레비전에서 봤었거든요. 너무 무서웠던 영화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가장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혹성탈출 오리지널 1편인데 자유의 여신상이 반이 잘린 채 해변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찰턴 헤스턴이 비명을 지르요. 이런 망할 하면서 인간들이 핵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지구가 멸망했고 그 후에 원숭이들이 지배하는 행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게 계속 이야기가 가다 보면 왜 원숭이들이 말을 하게 됐는가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리메이크 1편에서 시작되는 시저 이야기의 탄생이 바로 그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혹성탈출은 제 기억에 맞다면 6편까지인가 있고요. 그중에 지금 리메이크 되고 있는 3, 4편에 해당되는 것들이 그 뒤부터 지금 순서대로 오히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의 스토리다. 그래서 내가 낯선 원숭이 행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인간들의 지구였다. 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그 절규가 너무나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스페이스 오디세이나 혹성탈출 이것도 이제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들었던 해가 있었고요. 좀 더 앞으로 오면은 화씨 451 아까도 이 화씨 451도는 프랑스어 트리포 작품의 감독의 SF 영화죠. 이것도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더인 65년도로 가면 고다르의 알파빌 역시 또 고다르의 SF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60년대엔 유럽의 되게 중요한 작가 감독들도 그렇고 많은 감독들이 이렇게 SF 영화들을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미 50년대 때, 40년대 때 원자 폭탄에 대한 공포들이 있으면서 이 원자에 대한 공포, 핵에 대한 공포들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할지 모른다라는 것들은 할리우드 영화에 되게 중요하게 반영이 됩니다. 동시에 60년대 들어서면서 65년도쯤엔 우주 계획들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69년도에 결국 이제 우주선을 쏘아 올리게 되잖아요. 그 전부터 쏘아 올렸지만 결국 달에 대한 도착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우주에 대한 외계에 대한 관심들이 동시에 60년대엔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 상상력들이 서로 결합된 채 등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69년도란 해, 이 필립 K. 디크의 유빅이 쓰여졌던 이 해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상징적인 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필립 K. 디크의 작품들은 실제로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것들이 단편을 중심으로 대단히 많은데요. 지금 이제 그 화면을 이건 나무위키에서 긁고 오긴 한데 거기에 이제 번역된 제목들이 좀 더 정확해서 그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1982년도에 이제 블레이드 러너. 이거는 필립 K. 딕의 소설은 안드로이드는 전기의 양을 꿈꾸는가 아마 여기 같은 출판사에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탈 리콜 이거는 필립 K. 딕의 단편인 도매가로 기억을 팝니다. 토탈 리콜은 두 번이나 만들어졌죠. 2012년도에도 다시 리메이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90년대 토탈 리콜은 폴 버호벤 감독이 만들었었고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주인공 역할을 맡고 있어서 되게 인상 깊어서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82년도 블레이드러는 말할 것도 없는 리들리 스콧의 SF 걸작이기도 하죠. 해리슨 포드가 리플리 컨트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안드로이드 캐릭터인데 자기 안드로이드인지 모른 채 리플리 컨트 불법으로 탈출한 리플리 컨트를 지구로 도망친 리플리 컨트들을 잡는 그런 형사 탐정 역할을 하고 있는 누아르 구조의 SF 영화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작품들이 이미 82년도부터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때까지도 엄청나게 인기를 누리지 못했어요. 94년도 작품인 그 스캐너 다클리라는 작품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스캐너 다클리는 누가 만들었냐면 리처드 링클레이터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리처드 링클레이터가 원래 만들고 싶었던 작품은 이거였습니다. 많은 감독들이 이 유빅을 영화화하기를 원했었어요. 심지어 미셸 공들이 이터널 션샤인의 감독도 이걸 SF로 만들고 싶어 했었는데 계속 지금 이게 판권이 8년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었는데 워낙 만들기가 좀 복잡한 이야기 구조를 또 가지고 있어서 대신 그 당시에 제작자가 스캐너 다클리는 어때? 라고 하면서 스캐너 다클리라는 것을 결국 만들게 됐고 일종의 이제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주인공은 키아누 리브스예요. 그래서 키아누 리브스가 보여준데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기법들을 썼기 때문에 실사 이미지를 찍고 나서 거기다 애니메이션을 덧입혀서 후반 제작 과정이 되게 길었던 영화인데 필립 K. 딕의 원작 중에 괜찮은 영화예요. 나쁘지 않은 작품이어서 보시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것도 보신다고 한다면 K. 딕이 갖고 있었던 미래사의 비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약물 중독이라든가 왜냐하면 필립 K. 딕이 이 소설을 썼을 때 이미 65년도부터 LSD를 흡착하기 시작했어요. LSD 소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잭 케루악이라든가 미국의 60년대 작가들에게서 나타나요. 최근에 개봉했었던 그 큐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그 퀴어라는 영화의 원작자 네이키드 런치를 썼던 그 버로우즈 같은 경우 퀴어의 원작자이기도 합니다. 퀴어도 번역되어 있는 소설인데요. 그 사람도 청각 증세 속에서 그 네이키드 런치 같은 소설들을 썼었거든요. 그것도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많은 60년대 작가들이 어떤 초현실적 경험들을 한다는 명문 아래 약물에 대해서 물론 이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 그 정신과 질환 약들을 먹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 일종의 환각작용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스캐너 다클리 같은 작품에서도 그런 증세들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품도 읽어보시면 되게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크리머스, 이 두 번째 변종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것도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인간과 스크리머스와 외계인과 전쟁을 펼쳐주고 있는데 이 스크리머스는 뭐 아까 유비 설명드렸을 때 이걸 뭐든지 변신할 수 있다고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약물도 됐다가 치료약도 됐다가 무슨 냉장고의 제품도 됐다가 하는 것처럼 스크리머스는 싸우는 애들인데 외계인들인데 뭐든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전투를 벌이면서 되게 두려워하는 게 이 스크리머스가 종종 전쟁 현장에서 아이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 제 스크리머스야 하면서 쏴서 막 죽이게 되는데 너무나 변신이 다종다기하니까 이 영화 안에서는 원작을 좀 각색을 했는데 나중에 같이 있었던 동료가 결국 스크리머스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아닌가 싶어서 아니구나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스크리머스가 맞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변신하는 존재 여기엔 외계에 대한 공포와 기계 문명에 대한 공포가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스필버그의 너무나 유명한 필립 K. 딕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영화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것도 이제 단편으로 한국에도 번역돼서 나와 있는데 원작과 영화가 좀 달라요. 그 원작 소설의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는 프리크라임이라고 하죠. 범죄 예방 시스템. 그 돌연변이 초능력자들에 의해서 제 앞에서 이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저 친구가 범죄를 저지를 거야 하면 이제 프리크라임이 가가지고 먼저 잡아버리는 거죠. 난 죄를 안 저질렀지만 넌 죄를 저질렀 거기 때문에 미리 잡아가도 돼라는 그런 시대의 어떤 미래적 상황을 펼쳐주고 있어요. 말이 좀 안 되죠? 그래서 스필버그는 이 영화를 각색하면서 결국에는 앤더튼, 톰 크루즈가 이제 영화 속에서는 주인공을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걸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자기가 그 범죄자로 이제 지목을 다 당하게 되면서 도망치다가 진실을 깨닫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마이너리티 리포트 첫 번째 메인 리포트에는 내가 범죄자지만 마이너리티 리포트 다른 돌연변이들이 내놓는 그 보고서에는 내가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걸 일부러 이 시스템이 폐기 처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래서 제목이 마이너리티 리포트인 거예요. 결국 프리크라임을 해체하면서 끝이 나요. 근데 필립 K. 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필립 K. 딕의 소설에서는 그 범죄 예상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 시스템은 계속 유지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필립 K. 딕은 어떤 그 묵시록적이거나 혹은 미래에 대해서 어두운 디스토피아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계속 진행된다고 봤던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고 봤던 사람이지 할리우드 영화의 어떤 기본적 원형처럼 그것이 폐기되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2003년도 작품 페이첵은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그 오우삼 감독이 할리우드에 가서 만들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이첵도 대중 영화적으로 좀 더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역시 어떤 특수 장면을 통해서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미래와 과거로 오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게 되는 한 기술 개발자가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2006년도 스캐너 다클리가 리처드 링클레이터가 만든 작품이에요. 스캐너 다클리가 두 번 만들어졌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은 원래 만들어졌던 영화의 제목은 드럭 토킹 앤 더 아츠라는 제목으로 94년도에 만들어졌었고요. 스캐너 다클러의 리처드 링클레이터 버전은 200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넥스트도 꽤 유명한 감독이 만들었던 그런 골드맨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만들었던 필립 K. 딕의 원작 소설이었었고요. 그 이후에는 뭐 새로운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토탈 리콜이라든가 그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것들이 다시 리메이크가 되면서 그 블레이드 러너 2024 뭐 이런 버전들로 이제 다시 20 몇이었었죠. 뭐 숫자가 달려가지고 또 다시 만들어졌었는데 재밌는 거는 2015년도부터는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미드로 만들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높은 성의 사나이 이게 이제 아마 휴고상인가라는 되게 유명한 SF의 상을 처음으로 받았던 작품인데 대체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일본이 미국을 잡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상 역사, 대체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SF 작가인 필립 K. 딕은 꽤나 많은 여러 가지 비전들을 보여줬던 사람 중에 하나이고 이런 그 한국도 일본과 관련된 대체 역사 SF 소설이 있죠.
복고일의 비명을 찾아서 같은 작품들도 역시 일제 강점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정 속에서 쓰여진 꽤나 문학적인 작품이지만 동시에 SF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높은 성의 사나이의 영향을 받은 그런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화나 드라마로 꽤 주요한 작품들이 많이 옮겨졌는데 주로 단편들이 많이 연교로 옮겨졌고 유빅처럼 그래도 뭐 엄청 두꺼운 장편은 아닌데 이 정도 분량은 아직까지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런 유빅이 쓰여졌던 세계관들이 수많은 감독들에게 영감을 주게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향받은 작품들. 영향받은 작품은 먼저 짐 캐리의 트루먼 쇼. 너무나 유명하죠? 이건 필립 K. 딕의 어긋난 시간이라는 작품이 거의 비슷해요. 단편인데 K. 딕 소설에서는 초능력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초능력을 가진 주인공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 가짜 마을을 만들어서 주인공 기억을 조작해서 평범한 마을에서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인 것처럼 주인공을 속인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어긋난 시간이에요. 거의 다 똑같죠. 몇 가지 짐 캐리가 나오고 이게 그냥 텔레비전 쇼다라는 것이 다를 뿐이지 초능력자를 속이기 위해서 되게 평범한 그 마을을 가장한다는 얘기들이 되게 유사해요. 또 유빅의 설정과도 되게 유사한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라는 인물이 이제 주인공인데 태행을 경험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겠는데 점점 세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지? 라고 깨닫는 장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빌런에 해당되는 인물이 조리라고 하는 어떤 아이인데 얘의 어떤 능력으로 태행을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태행으로 만든 세계 속에서 갇혀있는 조의 모습이 유빅의 내용의 가장 근간을 이루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 어떤 세계를 조작한다라는 점에선 필립 K. 딕의 기본적인 설정이 유빅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또 이것도 꽤 유명하죠. 오블리비언.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고 사실은 조셉 코신스키의 그래픽 노벨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알려 있지만 사실은 우리라고요라고 하는 필립 K. 딕의 단편과 또 되게 유사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구인들 중에 일부가 화성으로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화성으로 가서 거기서 되게 어려움을 겪다가 돌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지구로 돌아왔어요. 지구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안 반기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힘든 임무를 다 미션을 수행하고 돌아왔는데 왜 안 반기는 거지?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가와서 결국 진실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옛날에 니네들을 화성으로 보냈던 건 맞아. 근데 화성에서 너희들은 다 죽었다고 해. 근데 화성에서 계속 너희들을 보내고 있어. 너희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야. 소설의 맨 마지막은 새로 또 화성에서 온 지구인들이 우리 왔어요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를 보고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소설이 끝나요. 오블리비언 보시면 톰 크루즈가 여러 명이 있잖아요. 계속 보내지는 거잖아요. 그 외계 지구 밖에 있는 그 행성에서. 그런 설정이 사실은 이 필립 K. 딕의 우리라고요. 이 단편의 어떤 설정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유명한 작품이죠. 그게 자매가 되셨죠. 그 당시에는 형제였다가 남매였다가 자매로 바뀐 매트릭스. 이것도 필립 K. 딕의 영향이 되게 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작품 중은 대부분들이 그 단편 모음집도 있지만 거의 다 장편들을 중심으로 있는데 이게 5번째 장편이 파머 엘드리치의 3가지 성은이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의 영향이 되게 커요. 매트릭스와 달리 이 파머 엘드리치의 3개의 성은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약물에 다 취해서 지내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약물에 취해서 지내는 게 좀 이제 부담이 느껴지는 순간에 엘드리치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약물이 이 사람이 새로운 약물을 가지고 와요. 더 효과가 더 강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그 약물을 먹으면서 지내게 되는데 가끔 그 약물에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파머 엘드리치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외계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기계처럼 보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그 약물과 각성의 그 사이에서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매트릭스 보시면 매트릭스가 가상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깨어나면 기계들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파머 엘드리치가 만든 이 세계라는 것, 지구라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머 엘드리치의 세계의 성은 그러니까 그 약물 때문에 일어난 3가지 부작용이 세계의 성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게 외계인 혹은 기계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이 성은의 그 흔적으로서 드러나게 되면서 이게 뭐지? 우리가 본 게 무엇이지라는 것들을 파헤쳐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매트릭스의 네오가 깨어나서 시온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와 되게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트릭스도 뭐 동일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설정과 세계관들은 되게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깜짝 놀랐던 그 감독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크리스토퍼 놀란입니다. 유빅의 많은 태행, 시간 태행 얘기, 테넷이죠.
테넷에 물론 엔트로피에 의해서 시간 역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지만 유빅의 그 세계관이 바로 이 퇴행 과정들을 다루고 있어요. 되게 유사하게 느껴지고 읽다 보면은 인셉션에서도 보면 그 꿈속에 들어가서 또 다시 인셉션에서 꿈의 단계로 거의 림보까지 가게 되는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그 인셉션의 어떤 꿈의 설계나 단계들도 여기에 똑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리라고 하는 그 애가 일부러 그 걔가 이제 여기서 이 설정이 이 작품의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작품에서 반생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모라토리움 같은 데서 반생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제 반생 상태로 있는데 가끔 현실에 있는 초능력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조의 사장인 런스터가 첫 장면이 만나러 가요. 자기의 아내 엘라를. 왜냐면 엘라가 살아있을 때도 어떤 조언자였었고 요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엘라를 만났는데 그때 조리라고 하는 애가 방해를 해요. 얘는 대단히 이 반생인 능력이 강한 초능력자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른 반생자를 잡아먹어요. 그 안에서. 그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잡아먹는 동시에 자꾸 자기가 속한 반생자의 세계들을 퇴행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로. 그래서 그런 능력들의 퇴행들의 세계들이 인셉션에서 꿈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또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일종의 퇴행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런 설정들이 사실 K딕의 많은 작품들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고 하고 약물에 대한 중독 같은 경우도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립 K딕의 소설인 어긋난 시간이나 아까도 얘기했던 그 우리라고요 뿐만 아니라 뭐 파머 엘드리치의 세계의 성은에서도 약물이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주요한 모티브로. 그런 부분에서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K딕의 이런 설정들이 사실은 많은 감독들에 의해서 활용이 되고 있다. 퇴행이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특히 놀라운 거는 너무나 깊게 관련을 맺는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빅에 대한 설명을 이제 간단히 드려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92년의 미래가 배경으로 되어 있는데 소설이 69년도에 쓰여졌으니까 그 시점에서는 미래예요. 저희한테 이제 과거죠. 이때는 이제 초능력자들이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초능력자들을 무기력화하는 반초능력자들과의 어떤 대결 구도가 마치 누아르처럼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시대 때 그 달에 가서 어떤 그 다른 초능력자들, 다른 팀을 방해시켜달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조칩과 동료들이 가보게 돼요. 근데 거기서 달에서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조칩이 돌아서 깨보니까 1940년대로 퇴행되어 있었는데 조칩은 처음엔 런시터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 폭발로 인해서. 근데 나중에 깨닫게 돼요. 계속 퇴행하는 과정 중에서 사실은 죽은 것은 런시터가 아니라 자신과 동료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퇴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동료들이 한 명씩 다 죽어가거나 사라지게 돼요. 이 과정들을 겪게 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던 그 반생자 소년 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명을 빼앗아 버리고 그 반생을 죽이고 그 과정 속에서 시대가 계속 퇴행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조디 혹은 조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런시터의 아내인 반생인인 엘라와 동료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방부제예요. 시간 퇴행 막는 장치인 거예요. 그런 약품인 거예요. 그걸 만드는데 유빅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어떨 땐 방수, 향수처럼 존재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식품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반창고처럼 존재할 수도 있고 그 형태가 결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곳곳에 조칩이 갖는 동안에 계속 어떤 메시지를 받으면서 메시지를 어떻게 받게 됐냐. 런시터가 모라토리움에 가서 반생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장치 시스템이거든요. 그들이 그 안에 보관되어 있고 조칩에 계속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게 되고 그 대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조리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장에서 조칩이 드디어 내가 죽은 존재, 반생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지만 완벽하게 죽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조리와 싸워야 돼요. 조리와 싸울 수 있어 라면서 소설이 끝나게 돼요. 그것이 테넷의 마지막 장면도 보면 시간 퇴행을 해서 결국 사건을 해결했을 때 이제 내가 깨달았어요.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전까지는 얘도 몰라요. 그런 점에서 조칩과 똑같아요. 이 테넷의 주인공과. 그래서 시간 퇴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과정들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엔 전투를 벌이게 되고 이제부터 싸우자. 물론 영화에서는 하나의 미션을 해결한 다음에 어떻게 더 살아가서 이 세계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끝이 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유빅에서 고스란히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빅을 읽어보시면 다른 K딕의 작품들도 읽어보시게 될 거고요. 뭐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실은 특히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셉션이라든가 초기작인 메멘토는 조금 SF적이진 않기 때문에 근데 그 기억 상실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약물과 되게 깊은 관련을 맺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특히 테넷 같은 작품들을 보시면은 진짜 많이 가져왔네. 뭐 심지어 인터스텔라의 어떤 부분들도 저는
꽤나 케이딕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뮤빅을 읽어보신다고 한다면 이거 읽으시면 필립 케이딕의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영화로도 유명합니다만 사실은 그 세계는 좀 더 예외적이고요. 케이딕의 본질이 있는 것들은 이 유빅이기 때문에 이 소설을 유비쿼터스 들고 다니시면서 보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대중문화적인 차원 안에서도 현재적 영향력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튜브 추천으로 유빅, 필립 케이딕의 소설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소개해드렸고 케이딕과 관련된 영화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다른 케이딕의 작품을 읽으시거나 저도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되게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임포스터라고, 이 작품은 이제 사기꾼 로봇이라고 옛날에 번역돼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작품들도 영화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원작에 어느 정도 잘 따라가면 영화는, 훌륭한 영화들은 물론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몇 편 안 되긴 하지만 이야기상으로는 다른 것들도 흥미로운 구석들이 있습니다.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보시다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을 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튜브 추천 오늘 유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